자, 안녕하세요. 인류에게 있어서 지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붓다로드 붓다 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의 생애 앞부분과 관련된 이제 약간 족보 이야기, 전에도 족보 얘기 조금 해드렸었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고 부처님의 그러니까는 위의 족보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삼촌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카, 사촌들 이런 족보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태몽, 태몽이 부처님 태몽은 유가백상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 태몽.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신다는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탄생하셨을 때 탄생하실 무렵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자, 그 당시에 16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꼭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16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부처님 계시던 쪽 진법 체계상 4 곱하기 4, 거기 그 동네가 사진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 4, 16,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온 세계, 그러니까 16대국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16대국이라기보다도 제자백가 이런 의미랑 비슷해요. 제자백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 학파들이 백가쟁명, 100가지의 학파들이 그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명예를 다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요즘 정치판으로 얘기하면 주된 세력으로 올라오려고 서로 경쟁했다. 그러니까 백가라고 하는 게 실제로 100가지가 있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만사만물할 때처럼, 그래서 16대국이라고 하는 것도 꼭 16개의 나라가 있었다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 비슷한 정도 숫자의 국가들이 있었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없어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옆에 나라가 강해지면 이제 먹히는 거죠. 그래서 카시국 같은 경우도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16개국의 대략적 위치를 경전이라는 데 나오는 걸로 봐서 추정해서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마가다국이고요. 마가다국, 코살라국. 마가다국의 수도는 왕사성, 코살라국의 수도는 사위성입니다. 사위성.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지금 현재 네팔 영토가 나오게 되고, 예전에는 네팔도 그냥 인도예요. 지금 같은 국경 개념이 좀 아니어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만주가 지금은 중국이지만 우리가 삼국시대 이런 생각하면 고구려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는 우리 무대 아닙니까? 또 이것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네팔, 부탄 이런 데가 각각 독립돼 있지만 예전에는 인도 영역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들어서 아마 가장 늦게 없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시킴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시킴 들어봤어요? 시킴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부탄 하면 부탄 가스밖에 생각 안 나고 이런 거. 시킴 하면 시킴이 뭐지? 어디서 배달 어플 이런 거 많이 발전한 나라인가? 재밌다. 생각보다 이런 거 재밌어.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쪽은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침이 있을 때 독립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했었던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나라는 이쪽에 있고, 이제 코살라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마치 중국 옆에 조선처럼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했었던 게 이 위쪽에 바이샬리 또 있습니다. 강 위쪽에는 바이샬리가 있었고, 강 남에는 마가다가 있었고, 이게 다 나중에 다 판이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가 통일하냐면 마가다 쪽에서 통일합니다. 마가다 쪽에서 거진 다 통일했는데 그러면 다 끝냈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끝은 누가 내냐? 이러면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파탈리푸트라가 마가다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수도예요. 화시성이라 해서 꽃들의, 거기는 기온이 좋아가지고 꽃이 1년 내내 안 져. 그래서 꽃의 성이야. 꽃의 성.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인도도 그런 데가 있다니까.
인도하면 다 덥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거 좋은 거 아니고요. 한 18도에서 한 20도 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해절을 가진 데가 제일 좋습니다. 1년 내도록.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중해. 지중해 국가들. 거기 아마 한 15도에서 20, 한 3, 4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사람 살기 좋죠. 딱 생각해 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마가다가 거진 다 했어요. 다 한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과 관련돼서 인도가 한번 흔들려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마우리아 왕조가 최종 이렇게 뭐랄까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 삼국지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조조가 다 했어. 조조의 위나라 쪽이 거진 다 했어. 그런데 통일은 사마씨가 합니다. 정가요?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사마염의 진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염 나중에 사마소 때 완전히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 위지지어 사마소. 사마소에서 끝날지 누가 알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 야, 이게 엉뚱하게,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영웅들은 그 사람이 아닌데, 지그들끼리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접니다요. 이러면서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 그런데 그렇게 기본 틀을 깔아놓은 상황에서는 저 마가다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 마가다의 공국을 표방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다를 계승했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이 인도 역사에서 후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1300년대 생인 1300년에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공스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마가다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게 언제 때인데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1400년 되면 뭐 한 2000년 지나서 한 1800년 지나서 그게 말이 되냐? 유럽의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가 한번 영향을 딱 미치니까 다 로마를 표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로마 아닙니까? 그래 신성 로마 제국 독일 로마로 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됐고요. 우리도 로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승했어요. 몽고 쪽에서도 그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몽고가 한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난 뒤에 내가 칸입니다라고 계속 뒤쪽에서도 계속 그 얘기들이 나와.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진정한 칸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몽고 망하고 한참 뒤에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지. 그 대단한 힘의 나라. 그다음에 이런 거는 문화의 나라예요. 문화의 나라.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제일 서양에서 많이 끼쳤던 거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하고 그다음에 로마예요. 그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서양 문화의 뼈대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다더라. 그리고 부처님은 이쪽 중심으로 사셨다더라. 그래서 제일 큰 나라 마가다, 그 다음에 코살라. 그 두 종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부처님 족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7대조. 당신 위로 6대입니다. 6대. 그래서 감자왕이 있고, 니구라, 구로, 구구로, 사자협, 정반왕. 그러니까 이게 조부입니다. 조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 요 앞에 잘 모르겠고요. 요 앞에 뭐 하신 분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 사자여방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강궁을 쏘는 사람이었고, 산악 지역에서 이 활 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산악 지역에서는 로마나 이렇게 평야 지역에서는 이 창부대입니다. 전부 창을 쫙 들고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로마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는 창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무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창입니다. 활이나 칼이 아닙니다. 창입니다. 가성비도 엄청나게 좋고요. 왜냐하면 쇠붙이 조금만 붙이면 됩니다. 칼, 야 이거 만드는데 단가 많이 들지. 창은 앞부분만 딱 해서 나무에 꽂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진을 짜서 한다고. 1대1로 하면 칼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진을 짜서 고슴도치 같이 만들 거거든. 그래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5.5m 창으로 결국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 창으로 만들어진 진법을 써서 지배했고 그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창에다가 뭘 썼냐면 방패를 쓰죠. 방패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만 방패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방패가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예요. 그러니까는 보호용구기도 하고 이게 휘두르면요 근접전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이렇게 보면 로마 영화들 보면 방패로다가 쫙 이렇게 하고 거기서 창을 쫙 이렇게 뽑아내. 그러면 고슴도치 같이 돼. 이거 완전 거북선 진영으로 해서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활을 쏘든 뭐 이게 대책이 잘 안 서. 그다음에 로마 방패가 크거든. 우리 예전에 여러분 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사는 사람 못 봤을 거고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 전경 방패 있습니다. 전투 경찰 이거 딱 하는 거. 그런 거 딱 이렇게 잡고 이거 창을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이거 대책 없어요. 이게 쉽지 않아. 그게 로마가 어떻게 보면 지중해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북아프리카부터 유럽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산에서는 이 활 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칼을 쓰는데 우리는 왜 활을 씁니까? 중국은 창이거든요. 중국은 평야지대가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대1 결투 같은 거를 해. 우리는 산에서 매복조입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게 유리한 거야. 아니 이게 지형적으로 좀 다르다니까 전투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창으로 진법 써서 간다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왜? 그 진법이 산에 올라가면 다 무너져. 로마 같은 그런 식으로 방패 들고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대우가 맞겠어. 그러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쓰는 방식들이 다 달라. 유목민들이 쓰는 전법이 있고 전부 그게 달라.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신립이 북방을 막던 사람인데 그걸 내려오락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 산에서는 거기 만주벌판에서 미는 방식하고 이 남쪽에서 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전투 양상이 달라.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활 쏘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 전투에서는 배너 영화 보면 이렇게 해서 그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전차를 타요. 그리고 그 전차 위에서 활을 쏜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쭉 활을 쏴서 상대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활 잘 쏘는 사람이 상당히 먹어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전이 많이 벌어졌을 때 활들이 먹어줘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병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진법을 딱 쳐가지고 창전술로다가 완전히 바뀌면서 전차가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전차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자도 활 쏘는 걸 가르쳤다. 예악, 사어, 서수에서 전차 몰기하고 활 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자여망이 강궁을 쏘는 사람이에요. 강궁을 쏠 수 있으면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거리가 똑같은 활을 쏘는 상황에서 사정거리가 길어지면 저 사람이 쏘는 건 나한테 안 맞는데 나는 저 사람을 맞출 수 있고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예전엔 귀족 전투예요. 귀족 전투. 그래서 귀족들이만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전차 타고 쭉 오는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활로다가 이성계 활 쏘듯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출 수만 있으면 대박입니다. 그럼 무조건 승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사자여망이 잘해.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 활에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집에 가서 죽습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고 집에 가서 죽습니다. 당장 맞으면 죽습니까? 아픕니다. 아픕니다. 안 죽습니다. 하지만 빨간 약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여망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어. 어떻게 보면 네팔이라고 하는 게 산악 지역에서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들을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넷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첫째 아들이 정반왕, 그 다음에 백반, 곡반, 감노반. 이게 햇반할 때 그 반자예요. 햇반할 때. 그래서 쌀농사, 그 당시에는 쌀농사가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 저 4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근데 아들들이 약간 떨어져요. 아버지만 못합니다. 사실은.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4개의 나라로 쪼개줬다. 아들 4개로 이렇게 쪼개줬다. 뭐 현대 갈라주듯이, 현대가 이제 중공업 자르고, 뭐 저 자동차 자르고, 현대 아산 자르고, 뭐 이런 것처럼 잘라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나의 나라로 그냥 갔는데, 공화제 국가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약간 내각제 같은 스타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공화제주의자입니다. 부처님은 공화제주의자. 그래서 공화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 리더가 돼서 막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봉건제주의자입니다. 저는 봉건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네가 알아서 해를 시전합니다. 하나씩 던져주고 알아서 해를 시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개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봉건제. 예, 네가 그 담당은 네가 알아서 해라. 축구 팀 플레이도 그게 약간 봉건제예요. 네 영역 라이트 위닝 너 네가 알아서 레프트 윙 네가 알아서 수비수는 수비수 이렇게 그것만 짜맞추면 괜찮아요. 그 봉건제도 괜찮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은 공화제주의자다. 그 다음에 석가족은 공화제 국가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버지는 잘했는데 자식들이 그것만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조금 문제들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한테 이제 두드려 맞기 시작해.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성립하면서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산악에 있으면 그냥 뭐랄까 할까 체력은 산악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 지금도 네팔 용병이 알아준다니까. 체력은 좋아. 셀파 이런 거 생각해봐. 그 8,000m 이상의 고봉들을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은 오만 장비 깔고 가는데 실제로 그 셀파들은 짐 다 지고 그냥 간다. 네. 아니 그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체력은 좋아. 하지만 체력 갖고 안 되는 시절이 점점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면. 문화가 발전하면. 지금 또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걸프전 할 때 이라크 사람이 덜 용맹해서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기술 차이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면 용맹 가지고는 좀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문화가 발전하고 도시국가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면 인구수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또 드렸었는데 제갈량이 아무리 잘해도 조조의 위나라를 이길 수 없다. 인구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다니까 체급이. 그러니까 제갈량은 백전백승을 해도 쉽지 않아. 그 당시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 위나라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산악의 구석에 있는 나라는 점점 밀려가게 되고 옆에 강력한 나라들의 지배력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코살라가 이제 살살살 영향을 석가족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무능한 아버지와 삼촌 셋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석가족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좀 강력한 누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단도리에서 사자여방처럼 뭔가 영광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열망이 있을 때 요 정반항이 여기니까 정반항의 첫째 아들로 나오는 게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꿈을 딱 꿨는데 뭐 6개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가 꿈을 꿨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뭔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뭔가를 좀 나라를 일으켜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름도 시다르타. 성취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진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다가
성장이 쉽지도 않고 이제 연착륙하고 막 이러잖아요. 국가가. 이럴 때 누군가 한 명이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전 국민을 단합하고 이 분열된 것들을 한쪽으로 싹 해가지고 단합시키고 그래서 국가를 한 번 더 한 단계 위로 한 5만 불 정도로 딱 올려주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쉽진 않지. 쉽진 않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우리가 월드컵 때도 한번 뭉쳤었고 올림픽 때 자 한번 해봅시다라는 정신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한번 단합해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건 아는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대. 그러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요게 이제 누군지 아세요? 누구래요? 이거 맞추면 진짜 이거는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호명보살입니다. 부처님의 전생인 도리천에 계실 때 있었던 호명보살. 미륵보살도 지금 도리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명보살이 이렇게 이제 가섭부처님은 가셨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오시기 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고 이때 도리천에 계시다가 당선인 신분으로 그때 이름이 호명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거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미륵불은 어디 있느냐? 지금 미륵보살로 도리천에 있는 겁니다. 아니 도솔천에 있는 겁니다. 여기 도리천이라고 잘못 썼네. 도솔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욕계 육천이라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가장 낮은 신들의 세계 여기서 여기까지는 땅 위에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하늘 위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 공중에. 그런데 왜 도솔천에 있냐면 중간쯤에 있으면서 위나 아래에 잘 맞춰서 상황 파악을 하다가 필요할 때 딱 움직인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기 계셨다가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고 그때 이름이 호명보살이에요. 미륵은 미륵보살이기도 하고 미륵불이기도 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도리천에 계실 때는 도솔천에 계실 때는 호명보살이고 내려와서는 나중에 석가모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바뀌어. 미륵은 그냥 통입니다. 미륵은 통입니다. 스님들도 그거 있거든. 법명하고 속명이 달라. 실명이 달라. 근데 그 중에는 법명 실명제를 해가지고 법명과 실명이 같아. 그런 스님도 있어. 그래서 이게 호명보살로 있으면서 여기 이제 정병 손에 들고 있는 게 정병이에요. 그러니까 물병. 지금도 미륵부처님도 사실은 그 정병을 들고 있어요. 미륵보살도. 미륵보살의 대표 지물 중에 하나가 정병이에요. 그리고 저 정병이 나중에 관세음보살 쪽으로 옮겨가. 그래서 이렇게 딱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태어나는 게 좋지?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어디가 내가 제일 뜻을 펼치기가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태몽 6개의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를 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이제 호명보살이거든. 여기 호명보살이 타고 들어가는 설정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 6개의 용꿈처럼 용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용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백상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가 그냥 꿈인 거예요. 근데 호명보살하고 연결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디로 오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좀 졸고 있어.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봄날 춘곤증인가 이러면서 약간 졸고 있는 거야.
어, 그게 마야 부인입니다. 마야 부인. 그래서 이게 팔상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뭐 팔상도 설명하면 되게 길어요. 그런데 그 팔상도 뭐 설명할 정도는 안 되고 여기 이제 팔상도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예천 용문사 이 팔상도 지금 예산일 거예요. 그쪽 팔상도가 제일 오래된 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고 이제 통도사께 제일 잘 돼 있어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코끼리 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또 졸고 있네. 왜 졸아야 되냐? 태몽이니까. 지금 태몽을 꾸는데 맨정신에 꾸면 환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졸고 있어야지. 그래서 흰 코끼리 꿈을 꿨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요 앞에 깃발맨들이 있어. 요 사람들이 인도에 가는 거야. 이쪽에 인도에 가는 거야. 꿈에서도 인도자가 있어. 그리고 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금이라고 써 있는데 요게 앞에는 길 여는 깃발맨 딱 해서 길을 여는 거고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어디가 좋을지를 찾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옆에서 그러면 이렇게 코스를 해서 이렇게 한번 가시죠. 내가 지금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 그러면 연부제 중에 어디 이런 딱 있는데 그 중에서 정반항 쪽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이렇게 딱 세팅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이라고 해서 앞제비죠. 앞제비. 그래서 아무튼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코끼리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용꿈, 뭐 돼지꿈 하듯이 돼지에 뭘 타고 오는 건 아니잖아. 돼지 위에 사람 타고 오면 그거는 돼지 꿈이 아니고 C급 꿈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인도에는 여러 토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자 토템, 킹코브라 토템, 이게 용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거예요. 나간데 용이라고 번역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기 코끼리 토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토템으로는 코뿔소 토템도 있었던 것 같고 호랑이도 있었던 것 같아. 호랑이가 벵갈 쪽에 삽니다. 벵갈 호랑이라고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센 동물은 다 있는 거야. 사막 같은 데는 전갈 토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걸리면 죽어.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고, 이 코끼리 중에서도 대장은 흰 코끼리예요. 흰색 코끼리.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백호. 호랑이 중에서 리더는 백호, 흰 코끼리. 이게 뭔가요? 싶은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반 코끼리보다 회색 코끼리보다는 흰 코끼리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흰 코끼리 중에서는 또 다시 한번 경쟁이 연말 결산을 한번 더 해. 그러면 어금니 4개, 상하 4개 박힌 게 더 세대. 4개 쭉 중에서 또 팀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더 센 놈이 6개. 6개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6개 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제석천과 보현보살입니다. 제석천과 보현보살. 대충 그렇게 해서 태몽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반항한테 정반항 동생들이 4명이 있고 여기에 각각 2명씩 아들이 생겨요. 2명씩 아들이 생겨요. 그리고 정반항의 부인은 누구냐면 마야 부인 대에도입니다. 2명입니다. 부인이. 대에도 마하프라자 파티라고 하는 이게 자매예요. 자매가 동시에 시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석가족이고 여기는 석가족이고 이 옆에 콜리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석가족 옆에 콜리족 여자들과 대부분 결혼을 많이 해요. 부처님도 나중에 저 콜리족의 야쇼다라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나라고, 그러니까 결혼 동맹이에요.
쉽게 말해서 결혼 동맹을 해서 외부 세력이 침략해 왔을 때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대충 뭐 이해는 되시잖아요. 이게 자매도 같이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은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 동생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이게 자매와 같이 결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결혼 풍습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다 한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딸 많은 집으로 갈 때가 유리하다. 반대도 있습니다. 남자 형제가 전부 한 여자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유목 문화 쪽이에요. 유교 문화에서는 내 피여야 돼. 그래서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내 동생의 첫째 아들을 입양하도록 돼 있지 전혀 피가 다른 사람은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졌죠. 그래서 유목 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를 꼭 계승해야 된다 이 생각 없죠. 스스로 단종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단종. 그러니까 단종돼서 어쩔 수 없는 단종 말고 스스로 단종이 있어. 그것도 멀쩡한 애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했느냐? 아니 꼭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냥 직장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우리는 단종으로 약속을 했대.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저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낳았으면 좋겠는데 지우들이 안 나온다 하는데 그걸 관여하기도 참 애매하고 부모 생각에는 그래도 좀 낳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부인을 넷을 둘 수 있도록 한 게 무하마드가 결정해 놓은 기본 룰이고,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일부 일처제는 뭐 정당하고 그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예전에는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요 두 분이 같이 결혼해서 가 있는 상황.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특이한 문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쪽이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대에도 자식이 이제 난타죠. 대에도 쪽에서 나온 게 난타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어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동시 달리기를 했는데 저 정도 범위가 벌어질 수 있느냐?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19세에 출가했다는 설이 있고 29세에 출가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2년 동안 수행을 했다. 여기는 6년 동안 뭐 고행을 했다. 그래서 여기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여기는 31세에 깨달음을 얻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6년 뒤에 석가족 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면 여기는 37세, 여기는 41세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이복 동생인 난타가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나와.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 17세에서 19세였다라는 의미거든요. 형이 37세인데 20년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야, 이것도 굉장한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삭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고 7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쪽에는 후사가 없었을 거고 이쪽에는 아마 애들이 더 있었을 거다. 난타 앞에 뭐 더 있었을 건데 아마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돌아가시고 산 사람이 난타지.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게.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 저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렇게 나이 차이가 나니까 마야 부인이 전 부인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후처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잉태되는 데까지 그 당시 정세적으로 약간 좀 혼란스러웠었고 석가족 나라는 위급했었고 그때 열망을 가질 때 부처님이 육아백상 태몽 속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고 그래서 기대와 열망들이 굉장히 많았다더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저 아버지 계통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카들, 그러니까 조카라기보다도 이제 자기 사촌들과 관련된.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